자, 교과서 106페이지 부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의 고대 지중해 세계, 그리스 세계의 발전과 헬레니즘 나오죠. 오늘은 우선 그리스 세계의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중에서도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6페이지 한번 펼쳐보면, 자, 먼저 나오는 게 폴리스예요.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특징적인 정치 체제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도 있지만 도시 국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 하나하나가 국가인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의 지리적인 요인으로 탄생했는데, 그리스라는 곳이 절벽이 많고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된 권력이 등장하기가 어렵고, 하나하나 도시별로 나뉘어진 권력이 탄생할 여지가 컸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리스는 하나하나의 도시국가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스가 성립된 지역이고, 근데 사실은 문명이 시작할 때는 우선 도시국가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인은 폴리스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자기네들끼리 동족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같은 신을 믿고 언어도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린 동족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으로 단결심을 높였고, 여기 보면은 이 배경에 나와 있는 그림이, 교과서에도 폴리스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맨 위가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고, 이 지역이 일반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항구가 발달된 지역이고 해상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구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시장이자 정치가 주로 정치 문제를 토의하는 아고라, 이런 것들이 발달된 것은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니까 폴리스가 모두, 아크로폴리스도 존재하고 아고라도 존재하고, 많은 경우에는 내륙에 있는 폴리스가 아닌 이상에는 항구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공연이나 연극을 상연하는 원형 극장도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폴리스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만 모든 폴리스가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와 그 다음에 원형극장이 거의 대부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아테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테네의 발전 과정은 역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아테네는 초기에는 귀족들의 권력이 강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테네에도 왕이 있었어. 근데 왕은 일찌감치 쫓겨났거나 권력이 사라졌고, 귀족들의 권력이 강력한 귀족 정치가 계속됐는데, 그런 와중에 부유한 평민이 성장해서 귀족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런 평민들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리스의 전쟁이라는 게 밑에 그림에 나오듯이 밀집보병대의 전술로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명 한 명의 밀집보병 군인들은, 이들은 이런 무기나 방패나 투구 같은 것들이 값이 비쌌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직접 사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값비싼 무구를 갖춘 시민들이란 말이지. 시민들로 이루어진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평민들이 성장해서 밀집보병대의 주력으로 성장하니까 얘네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당시 고대 그리스는 전쟁이 늘 반복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밀집보병대 주력으로 성장한 평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귀족과 새롭게 등장하는 부유한 평민들이 대립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솔론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솔론의 개혁, 기원전 580년대에 시행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솔론이 개혁을 시도했을 때 아테네의 상황이 도대체 어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아까 얘기했던 정치 대립의 문제 빼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당시 아테네인들은 상공업보다는 농업을 중시 여겼는데 농경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농경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평민이나 특히 귀족들이 땅을 대부분 다 갖고 있겠지. 그래서 땅이 없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대다수 평민들은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몰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는 시민이었지만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귀족계층과 상공업으로 성장한 평민 세력의 정치 대립도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솔론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나타나는데, 솔론은 도대체 누구냐? 솔론은 귀족의 후예, 뭐 왕의 후예라는 얘기도 있어. 그럼 귀족들은 좋아했겠지. 그래서 귀족, 부유한 평민, 가난한 평민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솔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솔론이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아테네인들이 모두 찬성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귀족의 후예가 아니고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사업가였고, 그리고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한 명, 뭐 7현인이 뭐 7사람, 뭐 누구다 나오는데 멤버가 자꾸 바뀌지만 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솔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똑똑해. 귀족 입장에서는 솔론은 귀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배신하진 않겠지. 부양 평민들은 중장 보병대의 주력을 형성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전쟁 영웅이에요. 당연히 좋아하겠지. 가난한 평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공정한 사업가고 똘똘하게. 자, 솔론의 개혁을 살펴보면 솔론의 개혁의 핵심은 정치 권리를 부여할 때 혈통이 기준이 아니고 재산을 기준으로 정치 권리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 기구로 400인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론은 재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4개의 계층으로 아테네 시민들을 나눈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시민은 펜타코시오 메딥노이라는 계층인데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500메딥노스라는 재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500메딥노스라는 거는 곡식의 무게 단위인데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수입이 500메딥노스 이상인 사람들은 펜타코시오 뭐 이 계층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뭐 1년에 뭐 한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뭐 이거다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어. 그리고 300메딥노스 이상은 뭐 히파다 텔루테스라는 계층으로 나눠. 이 둘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스의 전쟁은 중장보병대의 싸움으로 결판이 나지만 그 전쟁터까지 어떻게 가냐는 거지. 이 두 계층은 돈이 많아서 말을 키울 수 있었으므로 전쟁터에 갈 때 말 타고 가는 애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제우키타이라는 계층은 말을 탈 정도는 안 되는데 중장보병대의 장비는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지. 뭐 창,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부는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기준이 200메딥노스 이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층은 400인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민회에도 모두 참여가 가능했고 관직 진출도 가능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한이 생긴 거지. 자, 근데 200메딥노스 이하는 어떤 계층이냐? 중장 보병대도 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테테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중장 보병대로는 참가할 수가 없어. 투구도 못 사, 뭐 창도 못 사, 방패도 못 사, 뭐 갑옷도 못 사. 중장 보병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해군에 쫓는 사람밖에 못 하는 거지. 이들한테는 어떤 권한만 주느냐? 400인회에 참여할 수는 없어. 그냥 민회에 참여할 권리만 부여하는 거야. 관직엔 오를 수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권리의 차등을 두기는 했는데 솔론은 귀족과 평민의 다툼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귀족만 되는 게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 정치 권한을 나눠놨다라는 거지. 이 테테스 계층은 나중에 중요한 계층이 되는데 지금은 정치 권한이 크진 않지. 자, 그래서 솔론의 개혁이 추진이 됐는데 문제는 다 싫어한다는 거야. 귀족과 평민 모두 불만이 있었던 거지. 왜? 귀족은 정치적인 권리가 평민들한테도 넘어갔다. 뭐 예를 들면 500메디노스 이상은 펜타코시오, 뭐 메딥노이, 뭐 이들은 대부분 귀족이겠지만 그 밑에 정치 참여를 못하는 계층들도 재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400인회에도 진출하고 자기네들이랑 비슷한 권리를 부여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귀족들은 불만을 가지는 거지. 가난한 평민은
아니 돈이 없으면 정치적 권리가 여전히 우리한테는 별로 없네. 그래서 귀족 평민 모두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이 솔론의 개혁이. 그래서 이 개혁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 원하는 결과가 뭐겠어? 귀족과 평민 간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는 게 솔론의 목적이었겠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출현하느냐? 참주정이라는 것이 출현하는데, 참주정은 일종의 독재야. 그래서 아테네의 참주로서 유명한 사람은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히피아스라는 사람인데,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히피아스는 그의 아들이야. 후계자인 거지. 그러니까 뭐 북한으로 따지면 뭐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김일성 뭐 이런 뭐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아테네의 참자.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자기가 독재자가 된 거야. 자, 이 사람은 뭘로 인기를 얻었느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테네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귀족 출신이지만 가난한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인단 말이지. 그래서 참주정이 실시가 돼서 독재가 되면은 귀족들의 힘이 강해진 게 아니고 귀족 간 대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가난한 평민들은 정치적인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뭐 독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자기네들이 사실 뺏길 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귀족들은 정치적 실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권한이 빼앗긴 거나 다름없지. 그래서 이 참주들은 귀족과는 대립을 하고 민중의 지지는 아이러니하게 받게 되는 거야. 독재인데, 그치? 이 시대엔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참주정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가게 되는데,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아들인 히피아스 때에는 사람들이 페이시스트라토스까지 인정하지만 히피아스는 인정 못하겠다. 그를 쫓아내는 거야. 누가 쫓아내냐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종식을 시킨다.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이다. 자, 어떻게 개혁을 하냐? 참주를 쫓아낸 다음에 아테네의 부족제를 바꿔. 그러니까 부족제로 구역을 한 10개의 부족으로 나눠서 아테네는 거기서 의원들을 선출을 해. 어떤 의원들을 선출하냐면, 아테네에는 기존에는 솔론이 만든 400인회가 있고 민회가 있잖아. 민회는 아무나 다 참여가 가능해. 가난한 테테스 계층도 민회에는 갈 수 있어. 근데 400인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재산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10개의 부족이 있어서 40명씩 의원을 설치하는데, 이 아테네 부족이라는 게 혈연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400 이내에는 여전히 계속 귀족들이 많이 선출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돼서 귀족과 평민이 부족별로 섞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귀족들이 잘 못 뽑히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지. 귀족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새로운 부족제를 바탕으로 솔론이 많은 400인회를 대체하는 500인회라는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솔론 때는 아테네가 400인회를 운영했지만 클레이스테네스 때 500인 평의회가 되면서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를 예방해야 되냐면,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독재자 참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는 거야. 도편 추방제는 뭐냐면 투표를 해. 지금 우리 아테네 시민 중에서 장차 참주가 될, 독재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이름이 많이 적힌 사람은 아테네는 무조건 10년간 추방시킨단 말이야. 죽이진 않고 추방시켜. 왜? 참주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인기가 많고 그러면서도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앞으로 누가 참주가 될 위험성이 있겠니? 그 사람이 실제로 참주가 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 무조건 쫓아내는 거야. 그것이 바로 도편 추방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아테네 민주정치가 전성기가 옵니다. 자, 클레스테네스 시대와 비교하면 약 50년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사이에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델로스 동맹도 맺으면서 전성기에 들어서는데, 이 전성기에 아테네 민주정치를 이끈 사람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은 민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해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모든 남성 시민은 민회에 참여할 수 있어. 이거는 그 전에도 민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자, 뭘 바꾸느냐? 수당제도라고 해서 민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받아, 나라에서. 그러면 내가 너무 가난하면 민회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바쁜데 언제 민회에 가서 한가롭게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겠어? 오늘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너 민회에 와서 정치 활동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수당제도를 주면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돈이 없더라도. 그전엔 돈이 없어서 정치까지 참여할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시민은 솔로네 개혁에 의하면 테테스 같은 사람들, 중장보병도 아닌 사람들, 완전 무일푼인 사람들, 노자비, 해군의 노자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이제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제로 선출하는 게 생겨. 그러면 내가 뭐 인기가 뭐 있건 없건, 뭐 돈이 많아서 선거운동 할 수 있건 없건, 운만 좋으면 추첨제로 선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페리클레스는 당시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면서 얻어낸 많은 부를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지. 이게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 민주정치 전성기 때 이런 신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의 민주정치 구조를 보자면 성인 남자 시민들은 모두 민회에 참가할 수 있어. 그리고 예전엔 선거를 했는데 페리클레스 시대가 되니까 500인 평의회에도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국회의원은 어떻게 한 거야? 추첨으로 한 거야. 모든 아테네 시민들은 추첨으로 500인 평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가 하나지만 국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500인 평의회와 민회. 500인 평의회에서 뭔가 의견을 제출하면 민회에서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 정책을 만드는 기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 정책을 만드는 기구는 500인 평의회를 추첨으로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500인 평의회와 민회에 참여하면 수당도 지급을 하는 거지. 자, 그럼 민회에서 추첨으로 아테네의 최고 지휘관인 아르콘 9명도 선거가 아닌 추첨으로 하고, 장군, 부족당 1명이니까 10명이었겠지. 이 장군들은 선거로 선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장군에는 매번 선출이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 아테네의 중요한 기구들은 대부분 추첨. 그치? 이거 민회는 그냥 시민이면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어. 민회는 막 10,000명도 막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정치가 직접적이고 참여하는 폭이 굉장히 넓은 거지. 대신 시대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여자는 안 돼. 여기서 이미 반 깎이지. 그리고 거류 외국인 안 돼. 아테네 국적을 따기는 거의 불가능해. 만약에 외국인 1명, 전 아버지가 외국인인데요? 너 엄마가 외국인. 아니, 아버지는 아테네인인데요? 너 엄마가 외국인이잖아. 안 돼. 반대로 엄마는 아테네인인데요? 넌 아버지가 외국인이잖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노예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성, 거류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자 시민들은 정치에 무조건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지. 당시 아테네 인구가 30만 명쯤 된대. 그러면 그 중에 뭐 시민이 뭐 한 10만 명?
그 중에 남자는 빼야 되니까 남자 여자 나누니까 5만 명은 남자 시민이겠지. 근데 그 중에 어린애랑 성인이랑 합치면 성인 시민이 5천 명. 얘네들은 민의 500인 평이에 여기서 말하는 성년 남자 시민은 대략 요 정도 숫자였겠지. 더 많으면 뭐 3만 명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뭐 아테네 인구 뭐 30만 명, 20만 명 중에 뭐 겨우 이것만 참여해요. 물론 지금 차원에서는 성이 안 차지만 당시 2500년 전 기준으로 하면 획기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펠리스클레스가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2500년 전에 소수의 특권 계급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이 말만 가지고 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겠지. 이게 2500년 전 얘기라고 딱 생각이 안 들잖아. 페리클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지. 자, 그럼 반면 스파르타는 어땠느냐? 스파르타는 아테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군국주의 체제라고 불러. 군국주의가 뭐냐면 군사 중심.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소수의 스파르타 시민이 다수의 예속민을 통치해야 돼. 얘네들은 외부에서 온 애들인데 기존에 살던 애들을 정복해버렸어.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예속민들을 통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네 시민권도 안 줬단 말이지.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들은 무력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늘 엄격한 군사훈련과 집단생활을 했다. 거의 특수부대급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의 계층은 크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스파르티아 타이, 이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00에 나오는 빨간 망토들은 스파르타 군인, 시민이라고 얘기했으니 이들은 전원 군대. 스파르타 시민은 직업이 따로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 무조건 군인으로 활동하는 거야.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페리오이코이, 이들은 뭐 반예속민이라고 부르는데 뭐 노예는 아닌 거지. 이들은 상공업에 종사하고 헤일로타이라고 해서 이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거의 스파르타에서 낮은 등급의 취급을 받는 예속농민들을 얘기해. 그러면 특히 헤일로타이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어갖고 맨날 반란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스파르타는 늘 억압을 하는 거지. 근데 그냥 억압을 해서는 안 되잖아. 숫자가 워낙 그 숫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에 뭐 군대 복무 가능한 성인 남자 끽해봐야 5천 명이란 말이야. 근데 헤일로타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명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이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늘 철저한 군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거지. 같은 그리스인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종교를 믿지만 이렇게 크게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